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요즘 큰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워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친구들보다는 먼저 회사에서 자리도 잡고 오랜 직장 생활을 한 만큼 연봉도 점점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월급이 아무리 올라도 그 돈만으로는 매달 생활비 하기도 빠듯하더라고요. 저축은 꿈도 꿀 수 없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고민 상담을 하던 중 주식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월급 받는 즉시 생활비 조금 떼고 나머지는 몽땅 주식에 투자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욕심내지 말고 조금이라도 벌어보자라는 생각에 시작했는데 막상 수익이 나자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늘려나갔는데요. 문제는 한번 마이너스가 나니까 대출금이라도 갚아야지 하고 계속해서 주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잘만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으니 이제 와서 주식에 발을 뺄 수도 없고 회사 생활도 회의가 옵니다.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주식 투자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의 사연인데요. 요즘 주식에 또 투자하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렇죠. 주식은 한번 발을 담그면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오늘도 사연과 관련해서 이진성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국제마인드교육원 전문강사 이진선입니다. 네, 저는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 게 사실 제 주변에도 오늘 사연의 주인공 같은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세요.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올해 주식 투자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으니까요.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를 등장시킨 것도 2030 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이들 사이에 이미 주식 투자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액이라도 주식 투자를 하거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주식이라는 것에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매력적인 자본 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은 거죠. 네. 동학개미 운동 그 단어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코로나19가 확산 또 장기화되면서 주식시장에 생겨난 신조어죠. 동학개미운동, 저도 그 단어 들어본 적 있는데 자세히는 몰라요. 어떤 의미인가요? 아, 네, 원래 주식시장에서 개미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의 매도세를 막아내고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인정받고 있다고 해서 동학 농민 운동에 비유해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주로 온라인에서 이러한 정보들이 공유하면서 여느 때보다 주식 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많은 영향을 받아 시작한 사람도 있고요. 누구도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그 분위기에 휩싸여 주식에 발을 담그는 겁니다. 저도 직업의 특성상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일단 모이면 빠지지 않는 대화의 주제가 주식, 재테크더라고요. 네, 저도 재테크에 좀 관심이 있지만 큰 돈벌이보다는 뭔가 이렇게 소소하게 용돈벌이 정도만 하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저도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는 재테크가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시작할 때 두 분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하든지 동전의 양면처럼 주식을 하면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일장춘몽을 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식의 특성상 늘 우리에게 수익만 안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마치 사연의 주인공처럼
힘들게 모은 목돈을 날리는 것도 모자라서 대출을 하거나 가진 전 재산을 팔기도 합니다. 무섭네요. 만약에 저라면 무리하지 않고 제가 가진 얼마 내에서 이만큼만 해야지 이렇게 정해놓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돈을 잃게 되면은 그냥 포기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이게 막 도박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번 돈을 잃게 되면 본전 생각에 얼른 다시 또 투자하게 되고 그렇게 투자가 도박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더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에 다른 유혹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아는 분도 그 건강식품으로 크게 성공한 분이 계셨는데요. 경마에 그 한번 손대시니까 결국 그 경마에 빠져가지고 전 재산을 탕진하고 사업을 결국 접으신 분이 계세요. 네, 그렇죠. 모든 투자나 도박은 비슷한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욕구만 채우고 산다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는 것처럼 욕구가 욕망으로 변하고 결국 망하는 자의 위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욕구에도 흘러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성경책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 야발은 장막에 거하여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인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셋째 아들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 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 인간의 욕구와 그 욕구가 흘러가는 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인 야발은 의식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소나 양, 염소를 키우며 가족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마련하고 옷을 만들며 가족들이 거할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의식주 해결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저도 이 세 가지만 있어도 행복감을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남인 야발 덕분에 가족들의 삶은 진짜 풍요로워졌겠어요.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것만으로도 좀 행복을 느끼는 건데요.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어땠나요? 네, 유발은 야발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형인 야발이 목축을 열심히 한 덕분에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지자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두 번째 욕구가 나타나는데요. 유발은 먹고 사는 일 말고 즐거움에서 만족을 느끼고자 했습니다. 육체의 욕구가 채워지고 나니 정신적인 즐거움이나 만족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실 먹고 살기가 어려웠다면 좀 형을 도왔을 것 같은데 여유가 있으니까 좀 다른 쪽으로 욕구를 이렇게 채워온 거네요. 세상에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 일만 하는 형이 이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발은 형님은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양이나 소에게만 신경 써야 하지. 형은 이런 세계를 모를 거야. 하고 자신의 정신적인 욕구를 채워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두발가인은 두 형과 또 달랐는데요. 그는 풍요롭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형들이 기쁨을 느끼는 데에서 기쁨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큰형은 먹고 사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저럴까? 작은 형님은 악기 소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두발가인은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만족을 느낄 수 없었고 멋진 음악을 듣는 것도 시시했습니다. 좀 더 짜릿하고 자극적인 것이 필요했고 금속으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고 돌을 깨서 칼이나 창 모양으로 만들어 숲으로 들어가 짐승들을 찔려 죽였습니다. 곰과 싸우는 동안에도 위험도 있었지만 오히려 거기서 오는 스릴을 즐겼습니다. 자신이 만든 무기로 짐승을 쓰러뜨릴 때 거기서 오는 쾌감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어떻게 그 세 형제가 그렇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인간의 욕구가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었다가 그 다음으로는 예술 같은 정신적인 차원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네요. 아, 그래서 그것마저 다 채워지면 자극적인 욕구를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들으면서 저는 옛날 로마가 생각나네요. 로마군이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하면서 많은 전리품을 로마로 가져가게 되고, 또 그러면서 문학과 예술이 발달하게 된 거잖아요. 오,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마저 지겨워지니까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결투를 하고 경기를 즐기면서 결투에서 이긴 자가 진 자를 죽이는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도 부족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사자의 희생물로 삼았다는 사실은 두 분도 잘 아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죠? 로마인들의 잔악한 행동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놈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 자체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쾌락적이고 자극적이고 위협적인 방향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욕구를 따라가는 우리 마음은 결코 어떤 것으로도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잘못된 욕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끌고 가는 경우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그 끝은 항상 좋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연의 주인공이 회사 생활이 힘들 만큼 주식에 빠지는 것도 사실은 자신의 욕구를 따라간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근데 약간 위험한 상태로 좀 보이는데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욕구대로 살지 않고 또 이런 우리 마음의 만족감과 좀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네, 욕구는 마치 바다에 파선한 배에 부서진 나무 조각과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욕구라는 바다에 자신을 내던지는 사람을 많이 보고 있죠. 마음에서 소망을 잃고 욕구를 이겨낼 힘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구가 흘러가는 길에 대해서 알고 자기를 자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걸 바로 자제력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초반에 열심히 하다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지만 끊임없이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살이 빠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처음에는 주식이나 도박에서 벗어나기 힘들지만 한 번 자제하고 두 번 자제하고 세 번 자제하고 끊임없이 자제하다 보면 서서히 자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결심과 각오만으로는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맞습니다. 욕구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마음의 힘을 길러서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욕구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욕구는 절대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현재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행복이 아니라 깨진 장독의 물 채우기라는 것을 아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트레이닝 센터에 가면 혼자 운동할 수도 있지만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붙어서 가르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국가대표도 자기에게 맞는 코치를 구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끊임없이 투자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피겨퀸으로 키워낸 김연아 선수의 어머니는 7살 때 유치원생이었던 딸을 피겨 선수로 세계 선수권으로 들여보낸 순간부터 은퇴까지 매일같이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오로지 훈련에 집중하는 스케줄을 짜서 움직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김연아 선수가 현재는 은퇴를 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선수 중 하나잖아요. 김연아 선수의 경기는 지금 봐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는 금메달리스트잖아요. 정말 아무나 되는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거기에는 그녀의 강한 마인드가 뒷받침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김연아 선수가 사춘기가 오면서 큰 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자 매일 빙상장과 학교로 오가며 어머니와 온종일 붙어야 있어 하는 상황에서 폭발해 버린 거죠. 그 나이면 방과 후에 친구들과 어울려 떡볶이 먹으러 다닐 때인데 매일 반복되는 훈련에 지쳐버렸어요.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훈련하는 과정을 자신의 끊임없이 절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도 편치 않았지만 그래도 김연아가 다시 링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머니가 마음을 잡아주었습니다. 와, 이제 뛰어난 선수 뒤에 더 강한 마인드를 가진 어머니라는 멘토가 있었네요. 네, 맞아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마인드가 갖춰지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 같네요. 네, 김연아 선수도 매일 한계를 만났는데요. 그때마다 이 정도면 됐어. 다음에 하자. 충분해. 이런 속삭임이 항상 들렸다고 해요. 마치 물이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지 못하면 영원히 물이 끓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그 1도를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하고 참아냈습니다. 자신의 육체나 즐거움을 위해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은 멘토였던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도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려 했다면 욕구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유혹에 빠져 점점 행복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욕구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날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네,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남네요. 그럼 이 사연자분께서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분의 몸과 마음이 회사에 잘 복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나의 꿈에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은 그 자체가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얻고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꿈의 성취라고 여깁니다. 꿈과 성공의 척도를 높은 지위와 경제적인 성공에 둔다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실망하고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내 앞에 형편이 현실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어떤 꿈을 꾸고 사느냐에 따라 희망을 가지고 행복을 꿈꾸며 살 수도 있고 절망에 빠져 고통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감사할 줄 알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강연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민주 씨는 강연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오늘 강연에서 욕구가 흘러가는 길에 대해서 알고 자신을 자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욕구라는 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점점 커지면서 인간을 끌고 가기도 하잖아요. 네. 네, 이런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자제력의 중요성을 알고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아까 그 두발가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이런 이 욕구로 흘러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강연을 통해서 단순히 쉽게 욕구를 추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나중에는 범죄나 또 큰 사회 문제로 얼마든지 연계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욕구가 흘러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의 욕구가 자극적으로 흐르면서 옛날에 작은 것으로도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욕구를 쫓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많은 행복을 담을 수 있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